안녕하십니까 대배우 형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심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30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직업심리학의 개요를 좀 배웠고, 그 다음 또 직업심리학의 연구 방법론 좀 막 힘들었죠. 뭐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현장 연구, 뭐 실험실 연구 이런 얘기 하면서 또 가외 변인,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뭐 이런 걸 좀 배웠는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앞부분에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합니다. 또 오늘 배울 내용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만 여러분 따라오시면 크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자, 먼저 교재 300페이지 가운데 보면 변인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측정, 이렇게 측정이란 말도 있고 척도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를 쓰는데요. 척도는 여러분들 뭐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구 무슨 용이냐? 무슨 말 그대로 어떤 측정을 해내는 도구 또는 검사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측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수량화된, 그러니까 수량적 방법으로 뭔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려면은 수라고 하는 것, 알파벳이죠. 수라는 것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통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니까 수가 어떤 변인마다 하나씩 주어져야 되니까 수를 부여하는 것, 수를 부여하는 방법 또는 수요 부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 그러면 뭐 잰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뭐 잰다든가 이런 건데, 측정이라는 말은 키의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1m 75, 1m 80 이렇게 하는 걸 측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측정을 딱 하는 순간 얘는 1m 75 수를 딱 부여하는 거죠, 수를. 그리고 그 1m 75를 예를 들면 1로 하고 1m 75 이상을 이하는 1, 뭐 이하는 2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수를 부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가 주어진 측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척도라고 하는 또 개념을 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평균치보다 큰 키라고 보느냐 평균치보다 작은 키라고 보느냐, 뭐 이런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또 척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척도, 측정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뭐 측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것도 쓰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일단 측정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변인이란 말도 쓰죠. 변인이란 말은 변수입니다. 어떠한 변수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달라지려면 변인, 어떤 투입되는 요소가 다르겠지요. 그런 차이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좀 적절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지능이 높은 변인,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변인은 지능이 낮다라고 하는 변인하고 비해서 또 다른 결과를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변수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그 일에는 뭐 변수가 있지, 뭔가 좀 다른 결과를 야기시킬 만한 요소가 있다, 이럴 게 우리가 변수가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러한 변인은 어떤 종류가 있냐? 300페이지 보게 되면 연속 변인과 불연속 변인이 있다. 연속 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수히 많은 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한 번 했을 때 1, 2분 했을 때 2. 우리가 그야말로 무한대로 어떤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연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연속 변인도 있죠.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가정 내 자녀의 수라든가 뭐 동행 면접 횟수 이런 것들이요. 물론 뭐 그 어떤 집안의 자녀 수도 무한대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집안의 가정에 자녀가 무한대로 있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또 동행 면접도 뭐 내가 1000번, 2000번, 2만 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변인과 불연속 변인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또 302페이지 보게 되면 양적 변인과 질적 변인이 있습니다. 양적 변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수학 100점 맞았다 1, 뭐 200점 맞았다 2, 300점 맞았다 3, 이렇게 해서 어떤 양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를 부여해서 보는 변인이 있고요. 질적 변인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서울에서 사느냐, 경기도 무슨 시에서 사느냐, 안양시에 사느냐, 수원에 사느냐, 인천에 사느냐, 이것은 우리가 수량으로 구분할 수 없죠. 그죠? 그것은 이제 질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 뭐 대졸이냐, 고졸이냐, 전문대졸이냐, 이런 것들은 다 질적 변인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이가 종속변이.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독립변이는 하나의 원인변이고 종속변이는 결과변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301페이지 보게 되면 독립변이가 종속변인 또 가해변이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독립변이 아니면서도 독립변인 역할을 하면서 과해변인이라고 하는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버리는, 그래서 오염변인이라고도 한다, 또는 매개변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와 조금 다르게 또 예언변인과 중거변인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언변인과 중거변인은 그 사이에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입사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시험은 뭐 영어, 전공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뭐 인성검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입사시험인 영어와 전공시험과 인성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1년 뒤에 그죠? 생산성이라든가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치를 가지고서 입사시험에 높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랬더니 입사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뽑아서 봤더니 정말로 그때 불합격시킨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성과를 보였다면은 그 입사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언변인이 높은 그러한 검사지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중거변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변인은 뭔가 결과를 예견하는 시험 점수를 얘기하는 거고, 입사시험 점수.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중거변인은 그러한 입사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거둔 사람들이 1년 뒤에 보여주는 성과, 업무 성과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것과의 어떤 싸움이죠. 연구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을 봐야 이 사람이 일 잘할지, 저 사람이 일 잘할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입사시험을 볼 때나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척도를 가지고, 어떤 검사지를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1년 뒤에 일 잘하는 사람을 지금 현재 뽑을 수 있는지, 성공적으로 뽑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입사시험에 다양한 방법을 택하죠. 뭐 영어시험을 본다든가, 전공시험을 본다든가, 인성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자격증 자체가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앞으로 보여줄 중거변인의 어떤 확실성을 우리가 확신을 하니까 자격증이 많은 사람을 뽑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럼 이 자격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예언변인으로서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2페이지로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 또는 뭐 하나의 어떤 선행동이 있으면 후행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니까 원인을 독립, 결과를 종속이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연구할 때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우리가 중시 여기게 되고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성과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입사시험에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둘 사이에는 뭔가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상관관계 연구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변인과 중거변인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개념만 여러분 좀 알고 갑시다. 그 다음에 척도가 있습니다. 척도. 자, 척도 말씀드렸죠. 척도는 하나의 도구요, 검사,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302페이지에 척도의 종류에 이런 말을 해놨네요. 제가 척도의 종류라 얘기하면서 척정이란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며, 이 수치를 분석 자료로 삼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일단 보는 척정이다. 즉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이나 사건의 수치를 할당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척도라 그러고요. 또 그러한 수치를 체계적으로 할당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우리는 척정 도구라고 하고 척도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척정이라고 하는데, 이 수를 부여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척도가 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명명척도입니다. 대명사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리가 관찰해야 될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를 부여해야 돼요. 수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수를 부여하는 것은 측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 그래서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하자. 이런 원칙은 척도에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를 1로 넣는 방법, 여자를 2로 넣는 방법은 척도고요. 그렇게 해서 수를 넣는 이 전체를 우리는 측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1과 2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의 2배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이건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를 1이라고 부르자, 여자를 2라고 부르자, 그렇게 명명하자, 이름을 새로 갖다 붙이자,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특별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구분하는 의미 정도만 있다는 거죠. 1은 남자요, 2는 여자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명명척도,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의미만 있지, 그것이 뭐 2배다, 이것이 이것보다 2배 더 잘한다, 이것이 이것보다 2배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서열척도입니다. 서열척도는 수치를 부여하긴 부여하는데 어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서열이죠. 서열.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이 있어요. 전교 4등까지 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전교 1등이라는 사람과 1, 전교 2등을 2, 전교 3등을 3, 전교 4등은 4 이렇게 수치를 부여했어요. 자, 그러면은 전교 1등이라고 하는 말이나 1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명명척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교 2등을 2라고 불러도 맞죠? 명명척도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1, 2, 3, 4는 하나의 서열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4등보다는 3등이, 3등보다 2등이, 2등보다는 1등이 더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 누가 누구보다 앞서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서열척도입니다.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서열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간척도예요. 또는 뭐 동간척도라고 하는데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일 많이 사례를 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온도. 좀 설명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 좀 천천히 보십시오. 등간척도 인터벌이라고 하는 건데요. 등간 또는 동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0도의 C에서 5도C, 5도C에서 10도C, 자 10도C에서 15도C,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이것은 요 0도에서 5도 사이에는 5도의 차이가 있죠. 그죠? 5도와 10도 사이에는 역시 5도의 차이가 있죠. 10도와 15도 사이에는 역시 5도의 차이가 있어서 각각의 간격은 동간, 등간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0도보다 그러니까 0도하고 5도 사이의 요 차이는 요건 다시 A라고 하고 여기는 B라고 합시다. 0도에서 5도 사이에 있는 예를 들면 2.5도의 온도하고 5도하고 10도 사이에는 7.5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얘보다 2배 더 따뜻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온도 한번 봅시다. 0도보다 2도C는 2배 더 따뜻해요? 더 뜨거운가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도C하고 5도C를 합치면 10도가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죠. 이거 뭐냐, 그냥 5도C 더하고 5도C 더하면 그냥 5도C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등간척도는 절대 0이 없는 어떤 척도 간의 내용을 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0도C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건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물이 얼거나 순수한 물이 얼거나 녹는 점을 그냥 우리는 0도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0도보다 5도C가 더 5배나 뜨겁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수치가 줬을 때 요 사이사이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어진 숫자 간에 요 5도C 차이가 난다는 것만큼은 서로가 등간 같은 비율로 배열된다. 이런 의미는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비율척도입니다. 비율척도는 이거 좀 달라요. 뭐냐면 비율척도는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비율 척도에 만약 우리도 무게를 얘기합니다. 무게. 자, 무게 한번 볼게요. 1kg, 5kg, 10kg, 15kg.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재밌습니다. 자, 동간이긴 하지만 동간 척도죠. 각각의 요걸 1, 2, 3, 4 이렇게 다 칩시다. 그러면 2는 1보다 5배 더 무겁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게는 여러분들 절대 0이 있어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저울이 이렇게 생겼나요? 저울에 아무것도 안 올리면 무게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는 절대 0이 있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5kg 올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5kg는 5배 무겁잖아요. 1kg보다는 무게가 없는 것보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kg는 10kg보다 무겁죠? 뭐예요? 2배 무겁죠. 그럼 아까 얘기처럼 온도를 합쳐봤자 그 온도지만 여러분 5kg하고 또 5kg하고 합치면 몇 kg 나와요? 그러니까 10kg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5kg하고 10kg 하고 요거 1이라고 두고 여기 2라고 뒀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2는 1의 2배다.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비율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 척도가 척도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일단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면 척도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고, 서열 척도는 어떤 순서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등간 척도는 순수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의 어떤 간격이 같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고, 비율 척도는 명명 척도, 서열 척도, 동간 척도, 비율까지 4개의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척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303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 까만 부분은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있는데 참조를 보시고요. 자, 이러한 척도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또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데, 또 자료 분석하려고 그러면 또 분포가 어떻게 되고 평균이 뭐며 표준 편차가 뭐냐 하는 것들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굉장히 이런 좀 복잡하시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304페이지로 갈게요. 확 넘어갑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깊은 설명보다는 어떤 가볍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도대체 정규분포가 뭔가? 정규분포 보통 가운데 이걸 다 x라고 하기도 하고 m 이거 다 평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정규분포가 있어요. 이 정규분포가 뭐냐면 이것만 여러분 한번 잘 이해해도 사실 직업심리학의 앞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확 뛰어넘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304페이지 여러분 그래프 있죠, 그죠? 이렇게 오목한 우리가 한라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규분포입니다. 또 앞에다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정규분포하고 표준분포 조금 다른데 그냥 표준 정규분포, 그냥 정규분포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깊은 문제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과학에 있어서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데 비율적인 거 있다는 거죠. 비율적인. 그리고 이거 정규분포는 사실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어떤 현상의 발생 수치는 정규분포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편차인데, 여러분, 요게 이제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과 떨어져 있는 거 갖다가 우리가 SD, 표준 편차라고 해요. SD, 여러분들 표준 편차예요. SD, 표준 편차. 이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표준 편차. 1SDI는 68%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2SD는 95%다. 3SD가 있어요. 3SD는 여러분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98%다. 99%다. 99%다 해서 3SD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균적으로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겠지만 관측치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연못에다가 돌을 던진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이 돌을 가지고 한번 탁 던졌어요. 그런데 한 번 던졌는데 한 번만에 그 연못에 돌이 톡 들어갈 확률은 68%라는 얘기예요. 68%. 높다면 높고 낮으면 낮는 건데, 사회과학에서 어떤 현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두 개를 던져요. 아까는 한 개 던졌는데 이제는 두 개를 던져요. 이 SDI입니다. 두 개를 던져가지고 그 중에 한 개가 이 연못에 퐁당하고 빠질 확률은 아까보다 훨씬 더 높아서 무려 95%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세 개를 던지는 거예요. 3SDI. 3SD. SDI라 그러나요? 3SD. 세 개를 갖고 돌을 던지는, 돌을 세 개를 던지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들어갈 확률은 이제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두 개 던지는 거면. 그게 세 개 가지고 던져서 그 중에 한 개라도 들어갈 확률은 99%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 편차의 정규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게 되면 X가 평균이고요. 돌을 한 개 던졌을 때 연못에 들어갈 확률은 68%, 두 개 중에 한 개 들어갈 확률은 95%, 세상에 세 개 중에 한 개는 거의 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99.7%가 들어간다. 보통 99%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걸 다 지우면 결국엔 내가 1SD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인구의 68%가 요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에 들어간다. 한 번에. 그죠? 그러면은 요까지가 1SDI면 68%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았어요? 32%가 남아있네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68, 32 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30이니까 각각 16이죠. 그러니까 요쪽에 16이 남아있고 여기가 16이 남아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1SDI에 벗어난 사람은 처음에 던졌을 때 백발백중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요 위쪽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죠? 처음에 던져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아래쪽 16%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거 설명할 건데, 하여튼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냐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는 평균이 있을 뿐만 아니라 1SDI, 자꾸 SDI라고 해요. SDI가 뭐죠? 삼성 그쪽인가요? 1SD, 2SD, 3SD가 있고, SD는 1SD는 68, 2SD는 95, 3SD는 99%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뒤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값은 뭐냐면 바로 어떤 우리가 뭔가를 분포의 무게 중심으로 찾는 거죠. 그 예를 들면 평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측지가 막 있습니다. 관측지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요 숫자만큼 하면 평균 나오죠. 그러니까 평균을 우리가 대표값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는 대부분 다 평균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중앙값을 생각하십니다. 이를 뭐 어떻게 생각해요? 1, 2, 3, 4, 5, 6, 7 이렇게 7개가 쭉 나오면 이 중에 중앙값이 얼마예요? 4죠. 4를 대표값으로 쓸 수도 있죠. 이게 중앙에 있는 중앙값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채빈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빈값은 뭐냐? 관측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숫자. 예를 들면 4, 3, 2, 4, 2, 3, 4, 6 이렇게 나왔다. 그럼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죠? 4가 제일 많이 나온 얘기죠. 그럼 이 4가 채빈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채빈값을 이렇게 할 때 4가 있는 부분이 가장 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채빈값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표값을 정할 때 이런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편차입니다. 자,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 자료의 퍼짐 정도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표준 편차인데, 편차는 결국에는 평균에서 각각의 점수가 떨어져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A형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이쁘죠? 그리고 또 B를 한번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평균인데 이거는 이쁘게 좀 모양이 있었죠. 이거는 뭐예요? 각각의 관측지들이 평균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죠? 이건 아주 각각의 이건 뭐냐면 이질적이다. 아주 이질적 요소들이 길게 퍼져 있다. 표준 편차가 크다.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것들이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죠. 이와 반면에 또 다른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어떨까요? 촘촘하게 있죠. 촘촘하게. 그죠? 이거는 뭐냐면 동질적이다. 관측치들이 동질적이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이것들이 평균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시험을 쳤더니 그 학교의 수학 성적은 A반은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 뭐 잘하는 놈도 별로 없고 못하는 놈도 별로 없고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다 수학을 요만큼 가지고 있다. 이런 실력이고요. B반은 뭐예요? 시험을 쳤더니 빵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이렇게 다양한 점수가 쫙 나왔다는 얘기는 실력이 다들 일률적으로 아주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퍼져 있다. 아주 펑퍼짐하게. 이거는 뭐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다 그놈이 그놈이다. 다 몰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차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편차가 크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정규분표는 이렇게 극단적인 모양이 아니라 뭐예요? 요렇게 생겨서 1SDI와 2SDI, 3SDI가 보기 좋게 잘 퍼져 있는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정규분표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막 설명하면서도 힘드네요. 여러분들 이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표준 오차가 나오고 측중의 표준 오차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사실 1차에서 잘 안 나오니까 2차에서 좀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보면 오차의 유형이 나옵니다. 표준 오차, 표집 오차 막 나오는데 표집 오차는 샘플링, 표집을 하면서 생기는 오차예요.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전체 모든 걸 다 보면 돼요. 모집단이죠. 모집단 전체를 다 살펴보면 정확한 진단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집단 전체를 다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샘플링을 하죠. 샘플, 표본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표집 오차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오차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오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해봤자 또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시험을 한다. 그 영어 듣기 시험이라고 하는 측정 도구는 이미 청각장애인에게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매번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시험 치기 전에 그 문제를 사전에 유출받아가지고 나쁜 얘기인데 시험지를 내가 사전에 유출해가지고 딱 답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 치나 마나 나는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체계적 오차라 그러는 거고 무슨 오차는 우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나 실시하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영어 듣기 시험을 하고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탁 틀고 영어 듣기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옆에서 굴착기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그 시험을 망쳤어요. 뭐 누구 잘못도 아니죠. 무슨 오차는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해서 결과에 영향을 줘서 별량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오차이라는 별량이 발생해 버리죠. 이거 갖다 우리가 무슨 오차라고 한다. 체계적 오차와 무슨 오차 그리고 표집 오차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와 표준화 점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뒤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규준 점수할 때 하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우리가 뭐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까 뭐 인과관계라든가 상관관계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뭐 예언 변인을 쓰느냐 뭐 중거 변인을 쓰느냐 하는 개념으로 해놨는데요. 306페이지에 상관관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네오박스가 있네요. 상관관계의 의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란 두 개의 변인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일단 여기 변인을 우리가 예언 변인, 중거 변인입니다. 두 변인 간에 상관이 있다는 것은 한 변인의 값이 변함에 따라 다른 한 변인의 값이 체계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서로 상관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게 그래프로 보면 뭐 1차 함수 같은 느낌도 들겠죠. 간단하게 보면 그죠? 우리가 뭐예요? x 값이 변하면 y 값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비례라 그러잖아요. x 값이 점점 커지면 y 값이 결과로서 변하게 되잖아요. 점점 커지면 이거 우리가 비례 상관관계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반비례 상관관계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관관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볼까요? 이런 말도 나오네요.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시간이 흐를수록 주전자의 물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시간과 물의 온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시간이 물의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일단은 온도가 그러니까 뜨거운 밑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뭐 시간이 간다고 해서 온도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간 뭐가 있어야 돼요?
밑에 화력, 브루스타에 화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 물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한 가지 갖고 설명하기는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 다음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는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 어렵네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상관관계가 1인 게 있고 상관관계가 0인 게 있고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가 수능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이고요. 이거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이제 대학생이 이제 다 합격을 했네요. 대학을 합격을 하고 자기 수능 성적에 맞춰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능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1학기 입학하자마자 첫 시험에 역시 높은 성적을 가지더라. 낮은 아이가 수능 성적이 낮은 아이가 1학기 성적이 좀 낮더라.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 5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보니까 수능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비교적 1학기 중간 성적도 높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런 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상관관계 1에 가깝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능 성적에 따라서 1학기 중간 성적은 높더라. 같이 비례하더라.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수능 성적과 중간고사는 상관관계가 1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 경우입니다. 수능 성적이 높은 아이가 오히려 중간고사 성적이 낮더라. 수능 성적이 낮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의 성적이 높아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랬더니 이거 뭐야?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수능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1학기 중간 성적이 낮아지더라. 이것은 뭐예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0이 문제입니다. 0이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어떤 친구는 수능 성적이 높았어. 1학기 성적이 높을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굉장히 높은데 높은데도 아주 1학기 성적이 안 좋아요. 또 어떤 친구는 가운데니까 가운데 나오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뭐 수능 성적이 아주 낮은데 수능 성적은 또 중간고사 성적도 되게 높아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수능 성적과 1학기 중간고사의 성적은 관계가 없다. 그건 0에 가깝다는 거죠.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0이죠. 0. 이런 의미입니다. 점점 직업 상담사 시험 준비하기가 싫어지나요? 요거 뭐 넣을 수 있지만 요즘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요. 점수의 제한, 범위 제한입니다. 이것도 사실 좀 시험에 2차 시험에는 좀 다루는데 하나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수능 성적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판서가 조금 날리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근데 이제 이렇게 탁 생겼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상관관계가 1에 가깝겠죠? 수능 성적이 높은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가 좀 높은 거 맞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한 50개의 내가 예를 들면 500명의 성적을 탁 내봤더니 이런 약간의 상관관계 1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근데 연구자가 좀 게을러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500개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연구자가 요렇게만 딱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것도 빼버리고 낮은 것도 빼버려요. 그래서 요것만 딱 보는 거죠. 요것만. 500개를 다 봐야 되는데 한 100개만 보겠다. 100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때 이 100개만 보면 이게 약간 동글동글해 보여요. 그쵸? 원래는 상관관계가 1이었는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상관관계가 뭘로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버린다는 얘기죠. 상관은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완전히 엄청난 연구 결과의 왜곡입니다. 그 상관관계의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는 점수의 제한, 범위를 딱 제한해버리면 이런 엄청난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집단의 결합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각 집단 간에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데 이들 두 집단의 자료를 결합해서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각 집단 내에서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두 집단 자료를 합해서 상관관계 수를 측정하게 되면 상관관계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질적인 집단을 강조로 합쳤다거나 동질적에서 강조를 찢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 특히 이 범위 제한이라고 하는 경우 있죠. 이건 굉장히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상관계수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런 뭐 표준 편차니, 뭐 정규 분표니, 또 뭐 대표값이니 이런 것들은 정량적 방법에서 쓰는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리검사지 보면은 뭐 인벤토리, 자기 보고식 검사지 보면 다 점수 내가지고 그 점수가 높은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의 뭐 흥미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 뭐야? 정량적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업 상담 연구 방법론에서 또는 내담자를 우리가 사정을 하는데 어세스먼트 할 때 이런 정량적 방법만 쓰느냐? 그렇지 않고 정질적 방법도 사용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재 30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뭐 이건 간단합니다. 정질적 방법은 종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307페이지 밑에 보면 나오죠. 뭐 생애 진로 사정 LCA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던 내용일 겁니다. 기즈버스가 만들었던 아들러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던 정질적 방법. 그 다음에 직업 카드 분류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측정 도구 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 여러분 상담학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측정이라고 해서 얼른 보기에는 좀 수치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질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역할 연기. 우리 여러분 뭐죠? 롤플레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이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그거를 관객으로 이제 환자들을 앉혀놔 놓고 보게 함으로 해서 어떤 그 관객의 어떤 기질적인 문제라든가 성격적인 결함을 찾는 이러한 치료 기법으로서의 역할 연기는 대표적인 정질적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또 간단하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뭐 직업심리학 연구방법론에서 정질적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307페이지 그 5개가 아닌 거, 좀 엉뚱한 거, 이런 거 나오죠. 예를 들면 뭐 1번 직업카드, 2번 직업가계도, 4번 자기효능감, 뭐 4번 지능검사. 지능검사는 대부분 다 정량적 검사예요. 흥미도 그렇고 대부분 또 뭐죠? 성격검사도 대부분 다 정량적 검사입니다. 그러나 뭐 성격검사를 하더라도 정질적 검사가 있어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TAT 주제통합검사라든가 또는 로사 검사 같은 이런 것들은 문장완성 검사, SCT 검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또 정질적 검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심리검사의 종류를 막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게 정질이고 어떤 게 정량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정질적 자료 수집 방법 또는 정질적 측정 도구다 또는 척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좀 어려워요. 앞으로 또 한동안 좀 쉽다가 좀 더 뒤에 가서 또 규준 나올 때 조금 또 복잡해지는데요. 그거 외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틀 동안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뭐 직업심리학 거의 절반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